장롱이 열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린 적 없던 그 서랍이. 손을 뻗어 확인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금 500돈. 현재 시세로 3억 7천만 원. 제 평생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가져갔냐고요? 범인은 제 사위입니다. 제 외동딸의 남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영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입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외동딸 수진이. 그 딸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 양육비까지 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남편이 새벽 2시에 제 집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는 사위의 모습이, 장롱을 뒤지는 모습이, 큰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그 영상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위가, 제 사위가 도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 딸의 남편이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제 손주의 아버지가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딸을 다시 찾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1975년 봄이었습니다. 아내 김순덕이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수진이. 처사이였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병원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예쁘죠? 그래요. 우리 수진이.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이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게 하겠다고. 저는 인천 부평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매출이 많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재봉일을 했습니다. 남의 옷을 수선해주고 옷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1980년 수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작은 집을 샀습니다. 15평짜리 연립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 집이야. 정말요, 아빠? 그래, 정말이야. 수진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의 행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1985년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수진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 아버님, 수진이가 반에서 1등입니다.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990년 수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철물점이 잘 돼서 지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왜 금이냐고요? 1997년 IMF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온 나라가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아내도 결혼 반지를 내놓으려 했습니다. 순덕아, 그건 안 돼. 왜요?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는 나라고 우리는 우리야. 이건 우리 수진이 대학 등록금이야.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조금씩 금을 사서 모았습니다. 10돈짜리, 20돈짜리. 장롱 서랍 맨 밑에 이중 바닥을 만들어서 숨겼습니다. 아내도 몰랐습니다. 딸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1998년 수진이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였습니다. 등록금이 비쌌지만 저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으니까요. 2002년 수진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아빠, 저 전자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2005년 수진이가 미국으로 MBA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학비가 얼마나 드는데? 1억 정도요.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가거라. 아빠가 대줄게. 정말요? 하지만 그 돈을. 걱정 마라. 아빠한테 있어. 저는 그동안 모아둔 금 중 일부를 팔았습니다. 백돈을 팔아서 7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철물점 수익으로 충당했습니다. 수진이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2007년 수진이가 MBA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기업에 복직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자리였습니다. 2010년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아빠 소개할 사람 있어요. 누군데? 제 남자친구 강민호예요. 강민호. 186cm의 큰 키에 잘생긴 외모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인어른. 강민호라고 합니다. 그래, 반갑네. 뭐 하는 사람인가? 저는 행복증권에서 일합니다. 펀드 매니저예요. 펀드 매니저라. 좋은 직업이구만. 감사합니다. 민호는 예의도 바르고 말씀도 잘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수진이와 민호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한 호텔에서 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민호 쪽 하객들이 너무 많았고 모두 잘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반면 제 쪽 하객들은 소박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철물점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전세 5억이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전세금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나중에 수진이에게서 들었습니다. 아빠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민호 월급으로는 전세금 마련이 힘들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정도요. 저는 또 금을 팔았습니다. 쉰돈을 팔아서 2억을 만들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괜찮아. 딸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2014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준우. 너무 예뻤습니다. 할아버지. 준우가 처음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2015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6개월 만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수진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아니다. 난 괜찮다. 하지만 수진아, 아빠는 혼자 사는 게 편해.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사실 저는 민호와 함께 사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민호는 항상 저를 대하는 게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형식적인 존댓말, 어색한 미소.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제 철물점도 어려워졌습니다.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2023년 철물점을 정리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체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로 올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저는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그때 제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속에는 금 500돈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딸 결혼시키고 손주 양육비 대주고 그래도 꾸준히 모았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금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로 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제 전부였습니다. 2024년 9월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좀 갈게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래, 와라. 주말 수진이가 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민호와 준우는 안 왔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니? 아빠.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니? 무슨 일이야? 민호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뭐? 왜?
펀드 운용 실패로 책임지고 사표 썼대요. 그럼 지금 무직이란 말이야? 네. 3개월째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니? 제 월급으로요. 근데 아빠 사실은 뭔데? 전세 만기가 다가와요. 3개월 후에. 그럼 집주인이 5억을 7억으로 올려달래요. 아니면 나가래요. 7억. 2억을 더 구해야 한다는 거지. 네. 아빠 혹시 아빠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진아, 아빠도 지금 형편이 어렵다. 철물점 정리하고 나서 통장에 5천만 원밖에 없어. 5천만 원이라도. 아빠 제발요. 저희 쫓겨나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5천만 원 줘도 1억 5천이 모자라잖아. 그래도 그 돈이라도 있으면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5천만 원을 주면 제 통장은 텅 비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연금과 장롱 속 금만 남는 겁니다. 하지만 딸이 쫓겨난다는데. 알았다. 5천만 원 줄게. 정말요? 아빠. 수진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저는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일주일 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덕분에 대출 승인 받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허탈했습니다. 제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도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편했습니다.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저 강민호입니다. 오, 민호야. 무슨 일이야? 혹시 제가 찾아뵐 수 있을까요? 그래, 와라. 다음 날 민호가 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업? 네. 친구랑 같이 IT 스타트업을 하려고요. 그래? 잘 됐네. 근데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1억 5천만 원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억 5천? 그런 큰 돈을 내가 어떻게 해? 장인어른,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저희 가족이 다 무너져요. 민호야, 내가 딸한테 5천만 원 이미 줬잖아. 내 통장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장인어른께서 평생 모으신 게 있으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수진이한테 들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금을 모으신다고. 많이 모으셨다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아내도 몰랐는데? 민호야, 그건. 장인어른,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비상금으로 모은 거야. 장인어른, 미안하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민호야, 이해해다오. 나도 살아야 해. 알겠습니다.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딸이 쫓겨날 뻔했을 때는 도와주시면서 사위는 안 도와주시는 거군요. 그게 아니라. 됐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민호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1억 5천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그건 제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장인어른, 딸은 도와주시면서 사위는 안 도와주시는 거군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1억 5천은 제 전부인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왜 민호한테 그러셨어요? 수진아, 아빠도 사정이 있어서.
아빠, 저희가 정말 힘든 거 모르세요? 민호가 일자리도 없고 저 혼자 벌어서 세 식구 먹여 살리는 거 아세요? 알아, 근데 아빠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민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제발요. 수진아, 그 돈은 아빠 노후 자금이야. 그걸 다 주면 아빠는 어떻게 사냐? 아빠는 연금 나오시잖아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해.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아빠, 저 아빠 딸이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생각 좀 해볼게. 빨리 결정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롱을 열어봤습니다. 서랍 맨 밑에 이중 바닥. 그 안에 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500돈. 3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걸 주면 제게는 연금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저는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10월 15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문 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 안에 있었습니다. 강도인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에 있던 우산을 잡았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제 방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남자가 제 침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자가 장롱 쪽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맨 밑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중 바닥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을 살짝 뜨고 달빛에 남자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멈췄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제 사위였습니다. 민호가 제 금을 가방에 담고 있었습니다. 500돈 전부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내 사위가? 도둑질을? 민호는 금을 다 담고 이중 바닥을 다시 닫았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롱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중 바닥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을 모은 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민호는 전과자가 됩니다. 제 손주의 아버지가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현관 CCTV. 1년 전에 설치한 CCTV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앱을 켰습니다.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10월 15일 새벽 2시 13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2시 28분. 민호가 나갔습니다. 가방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민호를 직접 만날까? 고민 끝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민호를 만나기로. 저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나다. 장인어른. 무슨 일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온 적 있니? 없는데요. 왜요? 그래. 이상하네.
CCTV에 내가 찍혔던데.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내일 우리 집으로 와라. 혼자.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호가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앉아라. 민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TV를 켰습니다.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민호가 나왔습니다. 새벽 2시에 제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냐? 장인어른. 내 장롱에서 뭘 가져갔지?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금 500돈. 3억 7천만 원 상당. 내가 30년 동안 모은 전부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넌 도둑이야. 내 사위가 도둑이 됐어. 장인어른,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저희가 정말 급했습니다. 사업 자금도 필요하고 대출 이자도 밀려서. 그래서 도둑질을 해? 네 장인한테?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장 돌려놔. 못 들었어? 당장 돌려놓으라고. 그게 이미 다 썼습니다. 뭐?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 밀린 대출 이자로 8천만 원, 신용카드 빚으로 4천만 원. 그리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3억 7천을 다 썼다고.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돼? 그게 내 돈이야? 내가 30년 모은 거야. 민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장인어른. 나가.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뭐? 제발요. 수진이가 알면 저희 가정이 무너집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거야. 내 손으로. 민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민호 만나셨어요? 응. 무슨 얘기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아빠 혹시 민호한테 돈 주시기로 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민호가 도둑질한 걸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수진이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손주 준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도와줄 수 없어. 그렇구나. 수진이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아, 이해해다오. 됐어요. 전 이해 안 해요. 수진아. 아빠, 전 아빠가 이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아, 그게 아니라. 전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게다가 돈까지 잃었습니다. 저는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나갈 기력도 없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수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니? 무슨 일이야? 아빠. 아빠. 민호가. 뭐? 집을 나갔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집을 나갔다고? 네. 일주일 전에. 사업 실패했대요. 투자한 돈 다 날렸대요. 그리고 혼자 짐 싸서 나갔어요. 연락도 안 돼요.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안아주면서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사업 실패했다고? 그럼 재금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앞에서는 참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아빠한테 이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괜찮아. 다 잊어라. 수진이와 저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호를 그냥 놔둘 수 없다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제 사위가 제 돈을 훔쳐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네.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그럼 고소하시겠습니까? 고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3억 7천이면 중범죄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그럼 제 손주는 어떻게 됩니까? 손자분은 어머니인 따님이 양육하시겠죠. 하지만 아버지가 전과자가 되면 그건 사위분이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민호에게 고소장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민호는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보여주자 결국 자백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3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민호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장인어른을 도와드리려는 마음에서 일시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 그게 도둑질을 정당화합니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민호를 고소하신 거 맞아요? 그래. 왜요? 왜 그러세요? 수진아, 민호가 뭘 했는지 알아? 알아요. 민호한테 들었어요. 그럼 이해하겠네. 하지만 아빠, 민호는 제 남편이에요. 준우 아빠예요. 알아.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아빠,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아빠, 수진아, 민호는 도둑이야. 내 남편이 도둑이 됐어. 그리고 이건 나한테만 한 게 아니야. 너한테도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었어. 그게 없으면 나는 너희한테 손 벌려야 해. 결국 너한테 짐이 되는 거야. 민호가 그걸 빼앗아간 거야. 너한테서도 나한테서도. 수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어떡해요? 수진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2025년 2월,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에는 저와 수진이 그리고 민호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는 장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금 500돈, 시가 3억 7천만 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실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 3억 7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수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민호를 감옥에 안 보내주셔서.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집행유예로 해달라고 탄원서를 내신 거 알아요. 고맙습니다, 아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딸이니까.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3억 7천을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 5년 정도요. 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알았다. 5년 안에 갚아라.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수진이랑 준우랑 같이 나한테 와라. 밥 먹든 산책하든 그냥 얼굴을 보여라.
5년 동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수진이를 잘 대해라. 준우도. 네. 내가 다시 한번 이런 짓 하면 그땐 용서 안 한다.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2025년 3월. 민호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증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매달 첫째 주 토요일 가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첫 달은 어색했습니다. 할아버지. 준우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 준우야. 할아버지, 제가 그렸어요. 준우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쁘구나.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에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매달 50만 원씩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갚겠습니다. 고맙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호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이제 월급이 조금 올라서 매달 100만 원씩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민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오만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2월. 민호가 총 1,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아직 3억 5,800만 원이 남았지만 저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초등학생이에요. 그래, 우리 준우 다 컸네. 할아버지도 입학식 오실 거죠? 당연하지. 저는 준우의 입학식에 갔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도 함께였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총 4,8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3억 2,200만 원. 어느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이번에 또 승진했습니다. 이제 팀장입니다. 대단하구나. 이제 매달 200만 원씩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2029년 2월. 민호가 총 1억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2억 7천만 원. 그날 저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됐다. 네?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돼. 장인어른, 무슨 말씀을. 너 4년 동안 충분히 성실하게 살았어. 그걸로 됐어. 하지만 아직 2억 7천이나 남았는데요. 괜찮아. 나머지는 수진이랑 준우한테 주는 거야. 나중에 내가 죽으면 어차피 수진이 것이 될 거 아니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인어른, 대신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수진이를 평생 잘 대해라. 준우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네. 네.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민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민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다 끝났어.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준우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아직 2억 7천이나. 수진아, 그 돈은 너희 것이야. 아빠. 아빠가 죽으면 어차피 너한테 갈 거잖아. 미리 주는 거야.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못난 딸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민호가 아빠 돈 훔친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저는 놀라서 수진이를 봤습니다. 사실은 민호가 아빠한테 거절당하고 나서 저한테 말했어요. 아빠가 금을 모으셨다고. 그때 저도 아빠한테 달라고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수진아. 그리고 며칠 뒤에 민호가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했어요. 사업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그때 저는 알았어요. 민호가 아빠한테서 가져온 거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민호를 말리지 않았어요. 수진아, 왜? 제가 겁쟁이였어요. 민호가 일자리 잃고 우리가 힘들어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호를 막지 않았어요. 아빠를 배신한 거예요.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수진아, 이제 그만 울어. 다 용서했어. 정말요? 그래. 진짜야. 고맙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SCN이 13- 에필로그 14,500-15,000. 배경음악 평화롭고 따뜻한 피아노 마무리 5분. 2030년 지금. 저는 79입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 수진이 가족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약속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오고 싶어서 옵니다. 할아버지, 준우가 뛰어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준우 대단하네. 민호는 성실하게 일합니다. 지금은 부장입니다. 수진이도 여전히 회사를 다닙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어제 민호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4년 전에 저를 용서해 주셔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그때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민호의 눈이 진심으로 빛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느냐, 그냥 반복하느냐입니다. 민호는 배웠습니다. 4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서 책임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배웠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는 것.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배신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짜 용서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간을 두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지켜보세요. 그렇게 하면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 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